굉장히 중요한 걸 상실했을 때, 이 상실이 굉장히 그 우울감을 유발하면서 자살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상실 안에는 뭐 재산, 가까운 사람, 건강을 잃게 되는 거, 뭐 이런 것, 명예를 잃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또 인간은 어쨌든 가까운 사람한테 정서적 지지를 좀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지 기반이 너무 없을 때, 너무 외롭거나 소외돼 있거나 고독할 때도 상당히 이제 위험도가 높고요. 물론 자살이라는 것을 한 가지 이유로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굉장히 다각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을 가지고 자살의 이유를 자꾸 찾아 들어가면 잘 못 도와줘요. 우리가 수많은 범죄를 얘기했는데 그게 다 남을 해치는 행위잖아요. 오늘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해치는 행위, 자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1년에 자살 몇 명 하는지 아세요? 혹시? 14,000명이 14,000명. 네, 1년에 자살로 14,000명. 네. 사망을 하거든요. 그 OECD 이야기 하셨는데 OECD가 37개국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저희가 제일 높아요. 평균이 11명인데 네. 저희가 25명 정도 되거든요. 두 배가 넘네요. 배가 넘네요. 2배가 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또 10대부터 30대 사망률 1위는 단연 자살이고 40대부터는 이제 2위가 자살입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도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지는 사람이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민 중에 매일 37.5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38분 정도마다 한 명씩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니 이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높다고 할 것입니다. 하룻밤 새 30분에서 2시간 간격으로 5명의 자살 시도자가 실려왔습니다. 이런 환자가 이 병원에만 1년에 700명 넘게 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 그래서 섣불리 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양하죠.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걸 상실했을 때, 이 상실이 굉장히 그 우울감을 유발하면서 자살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상실 안에는 뭐 재산, 가까운 사람, 건강을 잃게 되는 거, 뭐 이런 것, 명예를 잃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또 인간은 어쨌든 가까운 사람한테 정서적 지지를 좀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지 기반이 너무 없을 때, 너무 외롭거나 소외돼 있거나 고독할 때도 상당히 이제 위험도가 높고요. 물론 자살이라는 것을 한 가지 이유로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굉장히 다각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을 가지고 자살의 이유를 자꾸 찾아 들어가면 잘 못 도와줘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청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결국은 그 보도의 마지막 끝은 이게 핵가족화, 뭐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이 부족, 우리 모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신경을 뭘 어떻게 그러면 핵가족을 다시 대가족으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제1번의 이유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정신과 의사들은 자살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폐결핵도 우리 예전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폐결핵의 증상을 많이 알게 되고 폐결핵 약들을 복용하면서부터는 이젠 결핵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평생 살면서 무병장수를 할 수 없듯이 나의 어떤 의지나 내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성격이 좋은 사람이고 하는 거와 전혀 무관하게 병이 생기듯이 뇌에도 질환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울증이 있는 분들을 뭔가 마음이 약하고 너 배불러서 그래 이런 시각으로는 제발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다들 개인적으로 한두 번쯤은 생각해보지는 않으셨어요? 한두 번쯤 정말 힘들 때 한번 떠올리거나? 그치, 떠올린 적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요? 나 오늘 울적해 우울한 기분이 들어 라는 거와 우울증은 좀 우울한 상태는 좀 다른 거예요. 최소한 2주 이상 우울한 상태, 특히 그냥 계속 죽고 싶어요. 계속 그냥 아니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주변 분들한테 이걸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고 저희가 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용기를 내봐, 마음을 굳게 먹어봐 뭐라든가 아니면 뭐 취미를 가져봐
뭐 이렇게 한다든가. 진짜 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네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힘내. 네, 힘내 그런 것들. 그리고 그분이라고 힘 안 내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주변에서 아픈 거야, 조금 휴식이 필요해, 치료가 필요해, 좀 쉬어야 돼, 회복이 필요해 이렇게 해서 좀 잘 이분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세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충동성 담당 뇌 부위가 활성화돼 있었고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와 연결되는 신경망이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약을 먹으면 80%가량은 증상이 좋아집니다. 요즘에 이제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일부 어른들은 아니 얘네들이 뭐 이렇게 고민이 많어, 그냥 집에 오면 다 밥 주고 뭐, 내지는 청소년 아이들이 그 시기에 보이는 많은 어려움을 그냥 사춘기 그리고 뭐 중2병 뭐 이러면 그 안에 이렇게 다 보자기에 싸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좀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딱 묶어버리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 청소년 시기의 특징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자살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을 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우리나라 중고생 10명 가운데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통계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초등학생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청소년들의 자살은 굉장히 충동적이라서요. 예측을 잘 못합니다. 동기는 있어요. 동기를 갖고 있는데 탁 어떤 일상에서 건드려져서, 예를 들어서 야, 너 나가 죽어 이러면 그래 나 죽을 거야 그래서 확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충동적이고 그다음에 치명적인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아이들한테 뭐 너 이따위로 살 거면 나가 죽어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되게 가까운 사람 중에 자식이 자해를 그렇게 해요. 네. 그게 또 유행처럼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청소년 자해가 지금 굉장히 큰 사회적 인증까지 문제가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신의 몸에 일부러 상처를 내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리는 문화가 번지고 있습니다. 자해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몸에 상처를 낸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관련 게시물만 수만 건입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여러 차례 상처를 내고 손목에도 자해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나 볼 법한 이 장면들은 요즘 SNS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해 인증 사진입니다. 게시자는 대부분 10대 청소년들. NSSI라고 해요. 그래서 비자살성 자해.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지만 자기 몸에 상처를 내게 되는 건데요. 저 죽을 의도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보고를 해요. 그리고 손이 잘 쉽게 닿는 허벅지 안쪽이라든가 팔등, 그리고 옷으로 잘 가릴 수 있는 부분들에 되게 상처가 있는데요. 찍기도 해서 약간 유행처럼.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자해를 하는 걸 통해 이거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아픔을 잠깐 잊어요. 좀 마음이 이렇게 조금 편안해지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해 행동 자체가 대인관계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롭고 가까운 사람은 없는데 자해한 것을 SNS에 올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내 걱정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 이제 약간의 안정감 내지는 자기를 응원해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어려움을 그걸로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거 자체가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움이 필요해요라는 도움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아이를 보셨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 되게 궁금한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가 얘한테 도움이 될지 지금 전혀 가늠이 안 돼요. 이 아픈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얘가 얼마나 힘들어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아프니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너 왜 그러는데요? 왜? 근데 자해를 하는 아이들한테는요. 왜라고 묻는 것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네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지 얘기를 해보자. 자해를 하게 되는지. 어떨 때 이렇게 하니?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네가 편해질 수 있을까? 같이. 이렇게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한두 번의 어떤 조언을 가지고 아이가 그 행동을 멈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소통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어려움을 알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함께 있다는 걸 느낄 때 가장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네. 자살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자살을 얘기해보면 자살이라는 건 되게 특이한 행위거든요,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사회 윤리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의무화시켜 놓은 거잖아요. 근데 자살을 하지 말라는 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회 윤리였어요. 법에서는 자살죄 없잖아요. 자살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없냐 하면 일단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자살하고 난 사람에게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사상적으로 근대에서는 기본 원리는 자유주의거든요. 자살이라는 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처벌을 할 수는 없다 이런 근데 거죠. 자살 방조죄는 있지 않나요? 네. 아, 자살 방조죄.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죄는 인정하지 않지만 법에서 자살 방조죄는 인정합니다. 이 자살 방조죄가 조력 자살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학회에서 계속 논란이 오랫동안 돼 왔어요. 죽는 건 자기가 의사결정하는 거고 자기결정권 행사하는 거고 그때 좀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누군가가 전문가가 해줄 수 있는 거죠. 안락사 같은 그런 건가요? 안락사랑 조력 자살은 좀 다릅니다. 조력 자살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스스로 죽어야 되고 죽을 사람이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근데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 같은 거는 주사를 진짜 놔주는 거예요. 스위스의 조력 자살은 스위스 조력 자살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거기에 디그네티스라는 죽는 그런 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되게 좋은 그런 침상에서 이름을 물어보고 이제 죽을 거냐고 물어보면서 약을 갖다 줘요. 먹는 행위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먹여주면은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오늘 죽을래 하고 간다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오랫동안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써가지고 통과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깊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상담 의사들이 판단하는 건가요? 예, 그 막상 이제 이 약을 주면 안 먹겠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그리고 다시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까지 할 것 같긴 굉장히 한데 철학적인. 근데 사실 사람들이 죽음보다 두려워하는 게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이 가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안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상당히 이제 주는 함의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존엄사는 권리일 수 있죠. 그것이 끔찍한 고통을 주는 병에 계속 걸려서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데 그거를 계속 삶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지 이 사람이 원해도 죽일 수 없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존엄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사회가. 우리도 이제 안락사에 관한 2009년에 굉장히 네. 중요한 판결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전에 배경이 됐던 판결을 하나 말할 필요가 있는데 1997년에 한 남자가 뇌 수술을 받아서 뇌가 이제 붓잖아요. 수술하고 되면. 그걸 이제 곧바로 퇴원시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곧바로. 뇌가 부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라앉고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 처가 곧바로 퇴원시켜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곧바로 퇴원시키면 죽으니까. 죽습니다라고 얘기했죠. 네, 죽으니까 그래도 나는 돈 못 내겠고 곧바로 퇴원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책임을 안 진다고 병원에 각서를 쓱 받고 그냥 퇴원을 시켜줬어요. 그 우리 이제 의학적 용어로는 DAA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학적 조언에 반해서 자의 퇴원을 시키는 건데 그거를 의료 현장에서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호자가 데리고 나가는데 그걸 뭐 우리가 문 앞에서 이렇게 막을 수도 없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비병원 사건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 수술을 하고 그 보호자를 엄청나게 설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응이 있다,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보호자들이 결정한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곧바로 죽었죠. 5분 만에 죽었죠. 이게 떼는 순간. 그랬는데 이제 이게 기소가 된 거예요. 아. 근데 의사도 전공의도 기소됐어요? 살인 방조. 우리도 언제나 환자 살리고 싶은 사람들인데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래서 이게 되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아무리 환자를 나 이제 데려가겠다고 해도 내보내주면은 살인 방조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어떻게 집에서 임종을 맞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고 본인도 힘들고 그럼 거기서 계속 연명 치료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병원도 병원대로 힘들고 이 다른 또 환자를 받아야 되는데
중환자실은 언제나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중환자실 베드가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닌데 어떤 환자가 도저히 소생 가능성이 없고 그럼 이 사람을 수술해서 지금 중환자실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거의 그렇죠, 결정을 어디에 더 가중치를 두느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08년에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판결이 나오는데요. 이게 할머니가 이제 식물인간이 돼서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끝도 없이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병원에서는 우리 아까 그 판결 때문에 이제 내보내줄 수 없는 거예요. 내보내주면 안 된다는 게 그 판결의 핵심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이 그냥 내보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어머니지만 더 이상 이거는 연명치료고 의미가 없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서울 서부지법 민사 12부는 오늘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이고 식물인간이 될 경우 치료를 중단하라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 가족의 진술서에는 김 씨가 평소 혹시나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호흡기는 절대 끼우지 말아달라고 자주 이야기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히려 인공호흡기를 통해 김 씨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가족들의 말입니다. 재판부는 김할머니가 이미 회생 불가능한 사망의 과정에 접어든 걸로 보인다며 기계에 의존한 상태를 벗어나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의미한 신체 치명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므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게 가능하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고 이미 임종 상태에 돌입했고 또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의사를 밝혔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추정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거다. 했을 때는 이제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정말 여러 의견이 갈렸어요. 근데 하여튼 다수는 이런 조건 하에서는 이제 뗄 수 있다라고 했고 요 대법원 판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2016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게 통과됐습니다. 2018년부터 발효되는데요. 그렇게 우리 사회 전체가 그 어떤 합의를 만들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18년부터는 이제 법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도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과 사는 결국 누구도 거기서 예외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것이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만 논의될 게 아니라 다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참 좋네요. 이거 알쓸 범잡 참 좋은데요. 그래서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